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제20 스텔스 전투기.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바라본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농업용 분무기 소리 같다며 조롱을 퍼붓고 일부는 장난감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쏟아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심장을 담당하는 제트 엔진에 있습니다. 제20은 처음에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달고 출발했지만 자체 개발한 WS-10 엔진으로 교체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산 전투기임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기체를 떠받치기엔 추진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전투기의 기본 기동 성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엔진 WS-15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WS-15는 처음부터 미국의 F-22와 F-35에 들어가는 F-119, F-135 엔진을 벤치마킹에 만들어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터빈 과열로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지상시험 중 폭발 사고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 문제를 단순한 시행착오라고 포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라 단언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세대를 앞섰다고 선전해도 진짜 스텔스 전투기의 힘은 공기역학적 설계와 레이더 흡수제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20년 넘게 매달려도 이 과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0은 외형만 스텔스 전투기일 뿐 내부는 미완성 작품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전 세계에 그대로 노출되자 중국인들조차 자국의 자존심을 스스로 비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중국의 제20 엔진 문제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닌 국가 전략의 치명적 약점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 약점을 역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년 넘게 전투기 엔진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20을 비롯해 여러 기종에 탑재된 WS-10과 WS-15 엔진은 WS-10은 러시아제 AL-31F를 모방한 엔진이었지만 복제 기술의 한계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출력은 부족했고 내구성은 형편없었으며 조종사들은 비행 중 엔진 출력이 불안정하게 변하는 위험을 늘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지상에서의 정비 주기가 짧아 실전 배치가 어렵다는 비판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더 야심찬 프로젝트 WS-15를 내세웠습니다. F-22의 F-119 엔진을 철저히 벤치마킹했다는 자신감 넘치는 선전과 함께 5세대 전투기에 걸맞은 초음속 순항과 고출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WS-15는 시험 비행 중 지속적으로 과열 문제가 발생했고 출력이 갑자기 꺼지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험에서는 엔진 폭발까지 보고되면서 중국의 엔진 기술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U-17용 최신 엔진을 도입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독자 개발도 해외 도입도 모두 막혀버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시험 단계이니 개선 가능하다는 변명으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 설계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재료공학, 연력학, 항공, 역학, 제어공학이 모두 최고 수준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안정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소수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고 지금도 제20은 겉모습만 화려한 미완의 5세대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작정 복제를 시도하는 대신 꾸준히 기술을 쌓아 올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은 공군 F-4 전투기의 J-79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항공 엔진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40여 년 동안 축적된 경험은 한국 항공산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용기, 헬기, 선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는 엔진을 1만 대 이상 생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조립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와 해석, 소재, 제조, 시험, 인증 등 전 과정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 1800종 이상의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은 또 한 번 도약을 시도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과 함께 핵심 심장인 F-414 엔진 생산을 위해 스마트 엔진 공장까지 구축한 것입니다. 단순히 라이선스 생산에 그치지 않고 엔진 생산 기술 전반을 확보하여 향후 독자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다진 것입니다. 중국이 WS-15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한국은 체계적으로 F404, F414 등 미국 최신 엔진을 생산하면서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성능 향상과 국산화 비율 확대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 엔진의 국산화율은 현재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비율이 아닙니다. 바로 독자 엔진. 완성으로 가는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안정적으로 축적된 기술과 생산 경험을 무기로 세계 최상위권 엔진 개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중국은 마지막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항공 엔진 제작사 모터시치를 통째로 인수하려 한 것입니다. 모터시치는 헬리콥터와 항공기용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방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예 해외 기업을 흡수해 단숨에 격차를 좁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제20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에는 전혀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모터시치의 제트엔진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정보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엔진만 수출되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엔진은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일 엔진만 수출된다는 것은 연구용으로 제공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이 마음껏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포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국은 대규모 포탄 생산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을 공급받는 대가로 전략기술인 제트엔진을 연구용으로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략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포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러한 협력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기술을 축적해온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구소련 계열의 독자 엔진 기술까지 분석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하나 더 손에 넣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독자 개발 과정에서 10년 이상을 단축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엔진이 제공한 데이터와 구조 분석이 한국의 연구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해외 기술을 단순히 베끼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른 흡수와 재해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K2 전차나 각종 미사일 시스템 역시 러시아 구소련의 기술적 흔적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번 제트엔진 연구 역시 같은 궤적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F404, F414 엔진 생산 과정에서 현대적 터빈 소재와 열관리, 제어 시스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엔진의 구조적 해법이 더해진다면 독자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중국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모터시치를 완전히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한국은 오히려 그 기술 일부를 연구용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간절히 원했던 외부 기술 흡수 전략이 좌절된 순간 한국은 조용히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미래 항공 엔진 경쟁에서 한국을 앞서게 만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엔진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구소련 항공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한국은 이를 토대로 독자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의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KF-21의 완성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낼 국산 제트 엔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율은 약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며 안정적인 기술 축적을 상징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KF-21에 들어가는 F414급, 즉 15,000파운드 추력의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KF-21을 완전히 국산 엔진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제어, 유무인 복합 전투, 극한의 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세대 엔진, 곧 6세대 전투기의 심장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이미 수천 대의 항공 엔진을 생산하면서 전 과정에 걸친 경험을 쌓았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시작해 설계, 해석, 소재, 제조, 시험, 인증까지 모든 분야를 내재화한 한국은 이제 엔진 독자 개발에 필요한 퍼즐 조각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엔진 연구가 더해지면서 부족했던 마지막 조각까지 채워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WS-15를 시험 단계에서 수년째 헤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구체적 시간표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격차만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중국은 급하게 완제품을 내놓으려다 구조적 한계에 갇혔지만 한국은 단계적으로 축적하며 단단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 엔진을 향한 도전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미래 항공전력의 선도자가 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무인 전투체계, 초고속 데이터 처리, 극초음속 무기 대응 같은 새로운 전장의 패러다임에서 엔진은 단순한 동력장치를 넘어 전투기의 두뇌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30에서 40% 국산화율은 결코 한계가 아니라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머지않아 한국은 KF-21뿐 아니라 미래 6세대 전투기까지 자국 엔진으로 날개할 것이며 이는 곧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위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행보는 이제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년 넘게 매달려도 WS-15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제20의 심장을 외국 의존에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기술 축적과 국제 협력을 통해 독자 엔진 완성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터시치를 인수하려다 실패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업의 엔진을 연구용으로 확보하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엔진을 복제해도 품질을 담보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미국제 엔진을 정식으로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체계적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중국은 불안정한 시험 비행을 반복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천 대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국가 전략의 방향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엔진은 항공 전력의 심장입니다. 아무리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어도 엔진이 불안정하면 전투기는 그저 겉모습뿐인 허세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엔진이 안정적이고 강력하다면 전투기는 진정한 공중 우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것이며 한국이 잡아낸 기회도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KF-21이 완전히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날아오르는 순간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상위권 항공 엔진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 본격화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KF-21이 단순히 한국 공군의 주력기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과연 6세대 엔진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한 기회를 한국이 잡았고 그것이 아시아 하늘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한국산 제트 엔진이 하늘을 가르며 비상하는 날,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항공 전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한국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선 엔진 개발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재료공학, 연력학, 정밀 제어, 나노기술,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학문과 산업이 얽혀있어 한 분야라도 뒤처지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항공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손에 꼽히는 몇 나라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시간표와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단순히 미국 장비를 도입하는 나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도입을 넘어
자체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자립을 넘어서 경제적, 외교적 파급 효과까지 불러옵니다. 독자 엔진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KF-21을 자국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 일부 국가에 수출하면서 항공기 판매와 함께 엔진 정비 부품 교체 등 수십 년간 이어지는 막대한 유지보수 시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은 제20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5세대 전투기 보유국임을 과시했지만 국제시장에서 제20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진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한 번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20은 엔진 결함으로 잦은 정비가 필요하고 장기 운용에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의 항공산업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이 차별화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6세대 전투기 경쟁입니다. 미국은 이미 차세대 공군 전력으로 NGAD, 차세대 공중 우위 전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유럽은 FCAS와 템페스트 등 공동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F3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히 KF-21에 머무르지 않고 6세대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 경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무인 복합 전투, 인공지능 기반 항공기 제어, 스텔스 성능 극대화 같은 새로운 전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을 이미 준비 단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자 엔진 개발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산 엔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자적인 무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방산자주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A속도입니다. 과거 한국은 후발주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빠른 기술 흡수와 응용 능력으로 선발주자를 위협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불과 6년 만에 시제기를 출고해 비행에 성공했듯이 엔진 분야에서도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모터시티 엔진 연구가 바로 그 시간 단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도전은 단순히 군사 무기 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을 좌우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엔진 독자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되고 이는 곧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주 발사체, 극초음속 무기, 민간 항공기 엔진까지 그 파급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국산 제트 엔진 개발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20년 넘게 풀지 못한 난제를 한국이 풀어내는 순간 동북아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축적해온 기술력과 결코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